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한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을 갑자기 마구 때려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붙잡힌 가해자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그제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에선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으로 인한 이른바 변시 오탈자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지난 2일엔 비가 흩뿌리던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리가 불편해 보이던 한 남성이 평생 응시 금지의 희귀난치 질환자, 장애인은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는데요. 늦가기 로스쿨 졸업생에서 오탈자로 전락한 한 장애인의 사연을 통해 오탈자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밖에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서울역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마구 때려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긴급체포 관련한 이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강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32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어제 저녁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도주했다가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씨의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서울역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지며 논란과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역 근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용의자의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를 특정해 지난 2일 이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이 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긴급체포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과 주거지, 휴대폰 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만큼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 씨는 취재진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다른 폭행 혐의들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관련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피해 여성 가족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황당하다고 한탄했습니다. 누리꾼들도 무슨 법이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여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32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황당하다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SNS에서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냐며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분노가 더욱 차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고 이 누리꾼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꼬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 전담 판사는 서울역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폭행해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저녁 기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체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의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씨를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긴급 체포했는데 법원은 이 긴급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람이 크게 다쳐 경찰이 체포했는데 영장이 없어서 위법하다니 법원이 개판이다. 이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다 같은 부정일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님, 풀어주셨으니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셔야죠나 이 자식 풀려나서 판사 마누라난 폐기해라 같은 영장 기각 판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글도 쇄도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앞에서 사건 내용과 영장 기각 사유 그리고 네티즌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위법한 긴급 체포여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게 법원 결정이었습니다. 일단 이 긴급 체포 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긴급 체포라는 것은 그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그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범 체포와 함께 영장주의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급 체포의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가 있고, 두 번째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해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씨 혐의가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나요? 네, 그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경에 그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자신이 모르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서 왼쪽 광대뼈, 함몰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257조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해죄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용의자를 특정해서 집을 찾아가서 체포를 해왔는데 이게 법원 말대로 좀 위법한 긴급 체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의 그 체포 상황을 철도 경찰에서는 이 씨의 이름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에 주거지를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을 자던 이 씨를 긴급 체포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런 이제 경찰이 이 씨를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는데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긴급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체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서 예외를 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로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이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로 풀려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긴급 체포는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겁니까? 긴급 체포는 이제 영장주의의 예외인 만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대로 긴급 체포 요건은 일단 혐의의 상당성, 이제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하고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또는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하게 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이런 이제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사후 정황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긴급 체포를 해오면 그 이후의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긴급 체포 이후에는 그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긴급 체포서를 첨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로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 이제 황당해하고 네티즌들도 또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수사를 주도했던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체포 당시 이 씨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는데 휴대전화 발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데다가 도주와 극단적인 선택 등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긴급 체포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이제 경찰 해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씨가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는 긴급 체포의 여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는 구속심사였기 때문에 체포의 적법성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점에 집중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또 유사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가장 원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무슨 대책이든 좀 나와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선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변호사 시험 제한으로 인한 이른바 변시 오탈자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늦깎이 로스쿨 졸업생에서 오탈자로 전락한 한 장애인의 사연을 통해 변시 오탈자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흩뿌리는 헌법재판소 앞.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한 남성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켓엔 평생 응시 금지에 희귀 난치 질환자, 장애인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시험 제한에 걸려 변시 오탈자로 전락한 올해 43살 최모 씨입니다. 맨 처음 본 게 2013년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 게 2014, 14, 15, 16, 17년까지 봤습니다. 수험 중에 처음에 시험 본 다음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단순히 시험 스트레스려니 하고 통증을 견뎌가며 계속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최 씨는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시험 준비하느라고 당연히 이게 스트레스도 많고 몸이 힘드니까 원래 이러려니 했는데 이게 희귀 난치병 판정을 받아가지고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중추신경에 제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변시를 2회 응시한 시점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 판정. 최 씨는 하지만 변시 공부를 중단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로 응시 자격을 제한해 못 받고 있어서 몸 상태가 어떻든 이 기간 시험을 안 보면 법조인의 꿈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게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5년에 5회란 제한이 있어가지고 사실 계속 합격률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걸 다 포기하고 치료에만 매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 이후 3차례 더 본 변시에서 모두 불합격으로 이른바 오탈자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몸은 더욱 안 좋아져 결국 장애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제 면역이 뇌랑 그 중추신경계를 공격을 해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계속 그렇게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추신경 쪽에
지금 이렇게 장애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애 판정까지. 2017년 오탈자가 된 최 씨는 이듬해인 2018년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변시응시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쨌든 로스쿨에서 배웠던 게 이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것 자체가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헌법소원을 내. 최 씨가 30대 중반을 넘겨 로스쿨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부당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최 씨는 건설 현장 안팎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목격하고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그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거기 수많은 노동자들이랑 같이 현장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최 씨는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를 침대에 맞춰 사람 다리를 잘라내거나 잡아 늘렸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비유했습니다. 5년 이내 5회 응시 제한이라는 현행 제도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변시 응시생들에게 질병이나 임신 등 어떤 예외 사항도 인정하지 않고 수험생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최 씨가 불편한 몸으로 헌재의 신속하고도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16일째 1인 시위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불미스럽게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좌절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잘 해결돼가지고 평생 응시 금지에서 벗어난다면은 이게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몸을 좀 잘 해가지고 시험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올해 초 치러진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213명의 오탈자가 추가되며 올 5월 기준 누적 오탈자 수는 총 891명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변시 누적 응시생이 늘면서 오탈자 수도 덩달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헌재는 2016년 9월 해당 조항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후에도 헌법소원 사유를 보강해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추가로 청구된 상태입니다. 제9회 변호사 시험을 마지막으로 오탈자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의 헌법소원은 다음 주 화요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됩니다. 이미 변호사 시험법 제7조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헌재가 오탈자가 매년 수백 명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역대 최악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으면서도 정쟁으로 일관해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동시에 들은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21대 국회가 오늘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그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의 주인공은 사회적 가치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됐는데 법률방송이 박광온 의원을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국회 본청 701호 의안과 사무실 앞입니다. 의안 접수센터라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출입문 앞 복도에 1, 2, 3 숫자를 붙여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중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놓고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니 21대 국회 1호 법안 국회의원 박광온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데 30일과 31일은 휴일이어서 6월 1일 오늘 의안과가 문을 열면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박광온 의원의 보좌진들이 밤낮으로 돌아가며 전날부터 의안과 앞에서 4박 5일의 접수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의안과 문이 열리자마자 박광온 의원은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박광온 의원은 1호 법안 제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쑥스러운 얼굴로 보좌진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보좌진들에게 감사드려요. 미안하고 사실은 이것은 제가 어떤 기획을 한 게 아니고 보좌진들이 기획을 했는데요. 이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와 보좌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를 뜻하는 21이라는 숫자가 붙은 의안번호 2100001 사회적가치법의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 이른바 사회적가치법입니다. 제정안은 제1조에서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도록 한다고 법안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뒷받침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박광온 의원의 설명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실현을 하자는 겁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또 공공기관의 산하기관들 이런 데서부터 실현을 하면 그 사회적 가치, 인간 존중, 생명 존중,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갈 수 있다고. 이를 위해 법안은 정부는 기본 계획을,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공공기관회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이렇게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추진 실적을 종합해 사회적 가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무게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에다가 그냥 위임해 놓는 방식보다는 그 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하겠다 하는 뜻에서 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직접 발의한 바 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박광온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 법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이던 때에 발의를 했어요. 세월호 참사를 보고. 근데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사람보다는 이윤을 먼저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반성적 토대 위에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20대에 와서 김경수 의원과 제가 또 따로따로 발의를 했고 그런데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대당에서 이 법의 성격을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사회주의법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됐지만 박광온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미래통합당도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중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법안 취지에 공감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냥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 선입견으로 오해를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가치들을 그냥 통칭해서 사회적 가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야당이 굳이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똑같이 아마 그 야당에서도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와 상임위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이 담긴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첫 법안이 발의되며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국회 앞에선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든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법으로 국정원 개혁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국정원 개혁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 정권 국정원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여론조작, 전교조 법외 노조화 기획, 댓글 공작 등 국정원 공작 실태가 여러 건 드러났다며 국정원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 만들지 않겠다고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기무사는 이런 우리를 사찰하고 감시한 겁니다. 위로는커녕 감시하고 사찰하고 탄압하고 조롱한 겁니다. 이게 뭐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조직 개편을 통한 국내 정보 파트 폐지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선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 개혁 법안이 모두 15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등 다른 개혁 과제들에 밀리면서 국정원 개혁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잊혀진 과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 요즘입니다. 정보 수집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연일 민간인 사찰권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들려오는데 국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에 21대 국회에선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후순위로 미뤄둘 게 아니라 최우선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건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인 국가보안법과 엮여있는 직접 수사권 폐지와 이관입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을 해도 세월호 가족들을 뒤따라다녀도 모두 합법화되고 밀행성이니 비밀성으로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름만 들이대면 나아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등 제도적 개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과 무관하게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국정원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밀실정치, 공작정치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입법으로 반드시 강제력 있는 규정. 오늘 기자회견엔 세월호 유족 등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자들이 참여해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증언하며 개혁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6년이 지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은 만큼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키워드, 바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포털 사이트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이나 방법 등과 관련된 글들이 쇄도한 겁니다. 대상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었으나 지난 3개월간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인 자영업자나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 그리고 대리운전기사나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등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지만 자율 근무 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의 종사자들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 원을 받습니다. 남은 50만 원은 3차 추경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자격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지원 차원이니만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안 됩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엔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일정 기간 무급휴직을 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이나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가운데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먼저 1구간은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 또는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교 대상은 2020년 3월에서 5월 평균 소득 매출과 2019년 월 평균 소득 매출 또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평균 소득 매출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무급휴직자는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일 경우 해당합니다. 신청이 연소득 5천만 원 초과해서 3천만 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초과해서 2억 원 이하 또는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해서 150% 이하는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무급휴직 일수는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청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오늘부터 12일까지는 마스크 오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로 실시됩니다. 주말은 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추후 고지될 예정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안 그래도 취약하고 막막한 사람들의 단비가 되길 바라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였습니다.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상속권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가 사망한 뒤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은 자기 몫이다며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는 어릴 때 구하라를 버린 사람이 친모라고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국민동의 청원을 국회에 올려 논란과 공분이 일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선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하라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을 회기가 바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보니 해당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50명 이름으로 어제 제안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먼저 현행법은 사망한 사람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구하라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이라고 법안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고 구하라 씨의 경우 등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의 논란이 계속됐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하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구급 구조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 순직 소방관의 친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딸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을 받아가 논란이 된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안 하거나 사실상 혈연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한지, 사망자의 의사와 유언에 반해서까지 상속 유류분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입니다. 네, 오늘 로인사이드에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부각됐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며 이런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고 오늘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민변 부회장이 김남근 변호사가 맡았고요. 법무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서강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회 참석자로 이제 참석을 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하자는 걸 텐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대기업 집단 이사회가 건강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주가 아닌 이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종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제 김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합병이 이제 당시 박근혜 정권과의 정경유착을 통한 부당 합병인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도 됐고 또 이제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이사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라든지 대책 마련이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이사회냐라는 게 김 변호사의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되긴 했는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부터 집중투표제 그리고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먼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현재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출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사위원을 뽑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기존 이사들이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감사위원은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좀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밥에 그나물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제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소액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도입이 되면 이제 소액 주주들이 미는 후보가 이제 사내 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제 이사회에서 쓴소리를 낼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의무화도 이제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다중대표 소송은 이제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나 손자회사 대주주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제 모회사 소액 주주들이 자회사나 이 손자회사 대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자 이런 게 목적이고요. 참가자들은 이제 나아가서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즉 이 주주권 행사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를 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주총이나 이사회 등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을 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하자 하는데 대놓고 반발하지 못해도 못마땅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의원이 대기업의 입장을 듣겠다 하면서 이제 정경련에 참석을 요구를 했는데 좀 참석이 부담스럽다면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제 재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 이제 정부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제도들이 시행이 되면 이제 오너나 CEO의 경영권이 흔들려서 책임 경영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이제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재계의 논리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의원이나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법안은 네. 이미 이제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들이 다수 발의가 됐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여야 대립 그리고 재계 반발 등으로 사실 빛을 받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은 부적격 사내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함께 담아 좀 더 보완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말해서 이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를 좀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논의를 경청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관련 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내놓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연이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 및 근본적 변화를 위해선 상법 개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177석 슈퍼 여당 민주당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미란다 커라는 호주 출신의 유명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커 씨가 있는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름이 민수이면 커민수, 은정이면 커은정 뭐 이런 식인데 어떻게 이런 성이 나왔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한국인 여성 A씨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했을 경우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도 쓸 수 있는데 A씨는 남편 성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이름을 등록하러 간 A씨는 난감해졌습니다. 일단 남편인 대만 남성의 성은 한자로는 가지, 줄기라는 뜻의 가씨인데 현지 발음으론 커라고 한다고 합니다. 관청에서는 원지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모양인데 성을 표기할 때 원래 지옥에서 사용되는 원지음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라고 합니다. 아버지 성이 트럼프면 트럼프 길동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을 따라 A씨 자녀의 성을 커씨로 등록했고 그렇게 A씨 자녀는 가씨가 아닌 커씨가 됐습니다. 문제는 중화권의 경우 처음 들어보는 생소하거나 특이한 발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에 A씨는 중화권 외국인 아버지 성을 따랐을 뿐인데 특이한 성 때문에 원치 않는 주목을 받거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중화권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발음이 다른데 현행 규정은 현지 발음만 고집해 다문화 가족의 자녀 성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표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도 A씨 진정을 받아들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아버지 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원지음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의 인격권과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또 아동들이 외국인 성을 사용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족 구성원의 국적이나 혼혈 여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 소속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다문화 가정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률적인 원지음 표기를 지향하고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성 원지음 표기와 함께 우리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라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는 이름으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 구청 가족관계팀 담당자의 전화를 걸어 이 인명용 한자는 애초 왜 생긴 것인지 무슨 필요와 효용이 있는 것인지 물어봤지만 법원 업무를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뿐이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구청 담당자도 왜 있는지 모르는 인명용 한자. 생겨난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지금도 그것들이 유효한지 꼼꼼히 헤아려 효용이 다했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됐다면 법원이 알아서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소집을 오는 5일 법대로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히틀러도 법대로를 외쳤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면 앞으로 추경 등에서 통합당의 협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임기 개시 후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이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이 첫 임시회 날짜가 됩니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시작이 반이다,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그러면서 미래통합당도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조건 없이 동참해달라며 통합당 회의실에 붙은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말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건 슬로건인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와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라고 통합당을 압박한 것입니다. 김태년 의원은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게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게 정치인 양 포장되는 과거 관행은 21대에선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도 내놨습니다. 통합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도 동참하지 않으면 177석의 힘으로 제 갈 길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발끈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독재 정권 중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다며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나치 파시즘 정권의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을 투영하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법대로 발언을 비판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힘이 모자라 망한 나라나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나라나 정권이 훨씬 많다며 힘자랑,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민주당의 단독개원 엄포에 대해 거듭 이른바 뼈 때리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임시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숫자로는 75명 이상 의원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제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합니다. 산술적으로는 177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를 열어 얼마든지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6선으로 21대 국회 최다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추대된 상태입니다. 민주당목 부의장은 김상희 의원, 통합당목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의장단 선출 자체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데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개최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구성을 모두 마치고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은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산술적으로 18개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발언은 애초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가져오기 위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발언 정도로 인식됐지만 돌아가는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인해 전술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민주당이 인해 전술로 나올 경우 통합당으로선 달리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첫 시금자가 5일 임시회 개최 여부인데 통합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만일 이날 통합당 없이 민주당이 단독이든 다른 야당들과 함께든 임시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면
앞으로도 마이웨이를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결국 키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셈인데 전대협 1기 간부 출신으로 추미애,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연거푸 정책위원장을 지낸 정책통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스탠스와 전략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 16년간 재임한 수도권의 한 전직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주인공은 김윤주 전 군포시장입니다. 지방선거에서 4차례 당선돼 총 16년간 시장직을 역임한 김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공무원 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 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 안정성을 꾀하고 재직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며 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자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위한 연임 가능성을 통해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공, 늘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늘공은 늘상 공무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공은 선출직이나 정무직 공무원, 늘공은 직업 공무원을 말합니다. 선출직 어공은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결인데 연금을 떠나 어공이든 늘공이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마약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가 검찰에서 기소조차 안 돼 무성한 뒷말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2015년 9월 황하나 씨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했다는 조모 씨가 등장합니다. 조 씨는 결국 황하나 씨에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하나 씨를 비롯한 7명이 조 씨의 공범으로 입건됐는데 경찰은 황 씨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2017년 황 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황 씨는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하나 씨의 마약을 건네받았다는 조 씨는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마약을 건넸다는 황하나 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빠져나간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황하나 씨가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과 베프,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야 하고 과시하는 녹취까지 공개돼 사실과는 별개로 무전 유죄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MBC는 지난해 4월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황하나 이름 사라진 이유 다 안고 가면 1억이라는 제목으로
황하나 씨가 조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약 투약 현장에 황하나 씨와 조 씨 외에도 김모 씨가 같이 있었고 셋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게 MBC 보도 내용입니다. MBC는 그러면서 김 씨의 지인 말을 인용해 황하나가 조 씨를 집으로 불러 현금을 주며 내가 대신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더라. 조 씨가 주변에 황하나로부터 5만 원권으로 1억 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황하나로부터 1억 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하지만 재수사 결과 황하나 씨와 조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점이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 씨가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 씨가 황 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 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수사 끝에 구속 수감된 황하나 씨는 구치소에서 1심 결심 공판까지 매주 1개꼴로 모두 17통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전 언행으로 봤을 때 황하나 씨가 정말로 뉘우치고 반성을 한 것인지 재판 전략으로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인식시키는 데 성공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황하나 씨를 조사도 안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당시 수사팀들에 대해선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인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